지성과의 만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편리한 정보통신의 혜택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지요.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화 한 대를 가설하는데 몇 개월씩 걸렸고요. 그 비용만 해도 당시 집값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성과의 만남에서는 정보통신의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세계 전화망 설비 8위에 위치에 올려놓고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명 아주대 총장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식 교육 그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정보통신혁명의 선구자로 불리는 오명 전 장관이 이제는 대학으로 무대를 옮겼다. 학사 운영은 교학 담당 부총장께서 거의 대부분 맡아서 책임지고 해주시고 또 병원 운영은 의무 대학 총장은 학자가 아니라 발로 뛰는 세일즈맨이라고 보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총장이 되고자 한다. 육사교수, 대통령 경제과학 비서관, 최신부 차관과 장관을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에도 그 특유의 리더십이 있어 늘 성공한 행정가로 꼽혀왔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주목받는 오 총장의 가장 큰 업적은 역시 전전자 교환기 개발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혁명. 항상 정보와 마인드의 중요성을 펴는 영원한 정보통신입니다. 이제 그가 토대를 마련한 정보화 사회에서 후학들이 정보화 세계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1세대 디지털 리더인 오명 총장이 상하탑에서 후학들에게 펼쳐보이는 디지털 시대의 꿈은 무엇일까? 바쁘신 중에 우리 지성과의 만남 시청자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침 내일이 정보통신의 날이에요. 이런 정보통신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전문가이신 오명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장관도 지내셨고요. 언론사 사장도 지내셨고요. 그러시면서도 언젠가는 대학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총장으로서 대학에 들어가셨는데요. 소감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동안 했던 일들이 다 보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이름 뒤에 이제 오명 장관 또는 오명 총재, 오명 위원장 이렇게 쭉 붙여볼 것 같으면은 역시 오명 총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현들께서도 보면은 중앙에서 관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후학들 가르치는 일도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제일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화의 기초를 닦으신 정보통신 전문가로 모셨기 때문에 우선 정보 사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의 진입은 늦었지만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뒤처질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정보화를 강조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보시는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회고 또 그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역사를 큰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거대한 물결이 두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농업혁명이었었고 두 번째가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물결이라고 하는 정보혁명이 우리 주변을 휩쓸고 있는데요. 농경사회에서 살던 방식하고 산업사회에 살던 방식이 아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처럼 산업사회에서 살던 방식하고 이제 다가오는 정보사회에서 사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산업사회가 농업사회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사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는 뭐 아무도 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사회에서 예견되는 역기능을 잘 해결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주 풍부하고 뭐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틀림없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빨리 정보 사회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보 사회에 대한 그 찬반 양론자들이 있지만 그 두 진영에서 다 공감하는 것은 이제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뒤돌이킬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의 그 상황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군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신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 자신이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개발 문제라든가 반도체, 통신 문제하고는 늘 뭐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이것이 통신과 결합을 하면서 지식이나 정보의 중요성이 이제 날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제 다가오는 사회가 이 컴퓨터와 통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정보가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하버드의 그 웨틴저 박사 같은 분들은 이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묶어가지고 컴퓨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가오는 사회는 이제 정보 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보통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느 의미에서는 뭐 제 그 전공하고 맞는 분야가 돼서 더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셨군요. 1981년부터 88년까지인가요? 네. 당시에 이제 최신부, 지금 정보통신부의 전신인데요. 거기에 장차관을 지내시면서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하신 주역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전전자 교환기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보면 일종의 통신혁명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이 전전자 교환기 개발이 우리나라의 발전이라든지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조금 알기 쉽고 자세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거슬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80년에 청와대 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자공업 장기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화학 중심으로 발전을 했었고 이 전자산업은 기술 개발이 빠른 분야가 돼서 우리나라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저희 팀이 잘 그 논리를 세워가지고 전자공업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 공업이다 또 산업이다 하는 설득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는 전자산업이 기계산업을 앞질렀고 88년도에는 우리나라 최대 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을 앞질러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제 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자산업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세 가지 커다란 그 중간 목표를 세웠는데요.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전자교환기 이 세 개를 달성을 할 것 같으면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한다 하는 계획을 80년 말에 내놓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최신부였죠.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세계 목표 중에서 첫 번째 목표가 이제 전전자교환기였거든요. 그래 이제 전전자교환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진국 몇 개국밖에 개발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제품이었었고 개발에 수천억 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고 또 당시에 그 인도, 브라질 같은 데에서 그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성공을 못했던 그런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많은 그런 그 회의가 있고 외국 사람들도 도저히 안 될 거다 하는 막 그런 그 얘기들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이제 TDX1이라고 하는 모델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연구비가 2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그 10억이 넘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240원 아주 엄청난 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반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제 41살에 이제 차관 들어갔는데 이 젊은 차관이 와가지고 이 세상 모르고 저런 무모한 짓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까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4년 만에 외국 교환기보다 훨씬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고장이 없는 막 그런 교환기가 개발이 됐고, 그게 이제 성공이 되니까 TDX-10이라고 하는 두 번째 모델에 560억을 넣는 데는 아무도 반대가 없이 해서 800억의 그 연구비를 집어넣어서 이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R&D 하면은 뭐 먼 훗날 위해 가지고 이 그냥 그 없어지는 돈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40억을 투자하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10배가 넘었다고 하는 것 계산상으로 분명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R&D라고 한 게 꼭 필요한 것이고 돈이 벌리는 거다 하는 데 대한 확실한 그 인식을 심어줬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늘 그 경쟁만 하고 있는데 이 TDX 개발은 관련되는 재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최신부와 한꺼번에 그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마 재벌들이 협동을 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면에도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다음 목표였던 반도체를 개발할 때,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후진국이었었는데, 일거에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반도체 개발을 한꺼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재벌들, 그 다음에 정부 해서 연구비만 그때 또 한 400억, 그리고 장비비 500억을 들여가지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4메가 디램 반도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반도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성공에 힘입어서 세 번째 목표였던 슈퍼미니 컴퓨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결국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DX, 그 다음에 4메가 디램, 그 다음에 슈퍼미니 컴퓨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우리 기술로 개발해냈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술을 거의 다 우리가 갖게 된 셈이죠. 아마 그것이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뭐 TDX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알기 쉽게 전전자 교환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그 연관 그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 좀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교환기는 옛날에는 기계식 교환기였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화 사정이 꽤 좋지 않았었죠. 그때는 뭐 전화 신청해서 보통 한 6개월, 그렇습니다. 1년씩 기다렸으니까요. 그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이제 그 접점이 하나씩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그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기계식 교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반도체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발전된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쉽게 그냥 반전자식 교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완전히 그 IC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가 컨트롤하는 그런 새로운 교환기를 전전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식, 반전자식, 전전자식 막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전자식 교환기는 반도체 기술도 필요하고 컴퓨터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자장비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장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의 정보화 마인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나요? 아마 1985년도인가에 그 엘빈 토플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차관으로 계시면서 초청해서 그분의 얘기를, 그 미래에 대한 전망 얘기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는 아주 앞서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엘빈 토플러는 사실은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그 하버드의 그 웨틴저 박사 같은 분들, 막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친 분이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높이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엘빈 토플러하고 대담하신 그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뵈니까는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조금 더 촉진됐더라면 IMF 같은 그런 경제 위기를 아마 모면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이게 조금 더 앞서갔더라면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그 어려움 같은 것을, 사회적인 어려움 같은 것을 조금 겪지 않았어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 또는 뭐 사회 운영을 더 효율화시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가 진전됐다고 하면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IMF가 오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보화 정도는 여러 측면에서 봐야겠는데요. 81년도 또 82년도 최신배에서 1년 동안을 두고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확실한 결론을 얻었고, 그 결론은 모든 국민에게 풍부한 통신망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지역과 계층의 관계가 그 구분이 없는 똑같은 그런 그 혜택을 제공한다. 세 번째는 요금 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이 통신망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서울의 전화, 또 시골의 전화, 벽천에 있는 전화까지 똑같거든요. 그것을 뭐 선진국은 다 그럴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일본 가고시마에 놀러 갔다가 그래도 거기서 제일 좋은 호텔에 들었는데 밤에 국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교환이 퇴근해서 안 된다고 미안하지만 그 프론트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프론트에 나가 봤더니 공중전화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국제전화가 되는 공중전화는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모든 공중전화가 국제전화가 다 되거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큰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통신의 격차가 대단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서울이나 시골이나 통신의 격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통신망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뭐 우리가 물론 자랑할 만하고요. 우리가 지금 전화 신청하면은 하루 만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 선진국은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세계에서 전화 사정이 가장 좋은 나라인데요. 미국, 일본에서도 보통 한 일주일 걸리고 유럽에 가면은 보통 한 달 내지 2달 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화 신청해서 다음날 가설되는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쯤 가설되고 있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아니냐. 막 그런 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요금 면에 있어서도 전국을 한 그 통화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은 도시에 있는 분들의 주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격차는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성공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음성통신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지털 통신 쪽이 이제 앞서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핸드폰 요금은 전국이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통신 요금이 이제 전국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요금 체계가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깊은 생각 끝에 80년대 이후에 시작된 모든 요금 체계는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가 한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정보 인프라는 상당히 앞서 있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를 보게 되면은 일본보다 물론 많고 절대 숫자에서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막 그런 것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 인프라 면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면 또 컨텐츠 면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제 원천 기술 면에서도 뭐 우리 자체가 개발한 기술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 외국에 의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음란물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게임 같은 거, 프로게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모양인데 여기서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불리함은
꺼버린다든지 뭐 심지어는 욕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온라인상의 에티켓 문제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보화의 그 내용면이라고 그럴까요?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뭐 정보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정보 문화운동 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네. 쭉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회장을 또 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그 시민단체들도 지원을 하고 여러 기관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 문화 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고쳐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은 역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우리가 뭐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그 정보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가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정보 전문가신데 이미 그 정보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일컬어지는 격차의 문제, 소위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국방부 장관이 아주 정식으로 앞으로 제대하는 모든 장병들이 정보검색사 2급 이상 자격을 갖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에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국내의 개인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빈부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구경도 못한 어린이가 있고 컴퓨터를 몇 대씩 가지고 있는지 그 가정이 있는 그런 차이가 아직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노력하면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발표한 그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는요. 이제 이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어떤 시장이든지 세계 시장에서 1등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 시장은 대단히 환상적이다. 2등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장은 그럴 만큼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 오케이다. 3등을 시장에서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장은 대단히 어렵다. 터프한 시장이다. 4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장은 곳곳이 구렁텅이 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중에서 세계 시장에서 1, 2위로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1, 2위권에 진입을 해서 세계 시장을 환상적인 시장으로 느낀다든지 혹은 견딜 만한 시장으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역시 그 정보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간 분야이기 때문에 뭐 좋은 아이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동 전화 관련되는 장비가 작년도 수출이 100억 불 넘었고요. 네. 금년도에는 한 200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거의 한 200불 될 것으로 보고, 200억 불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200억 불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단일 아이템을 이렇게 큰 거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전자 교환기 같은 거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동통신 경우에 CDM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CDMA 기술로 만든 이동통신 그 전화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거죠. 그 분야별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R&D 투자를 해서 이 선두를 유지해야 될 텐데 요즘 그 R&D 투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이공계 진출을 좀 기피하는 그런 부지기도 생겨나고 하고 있고 해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R&D 투자를 갖다 늘리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그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교육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그 평생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산업 사회적인 교육 방식으로서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제는 살아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보화 사회의 교육 체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는요.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정보화 사회 교육은 틀림없이 산업 사회 교육은 달라져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사회 교육은 웬만한 게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자료에서 어떻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고 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사이버 공간에서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욕심 같아서는 그 전환이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보 사회 교육도 역시 기본적으로 건전한 민주 시민을 만드는 교육, 교양인을 만드는 교육 그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교양 교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제 정보화 사회라는 것이 세계화 사회하고 거의 동의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정보화 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국내에서도 이제 한국 디지털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그 사이버 대학들이 지금 생겨났는데 처음 출발치고는 상당히 순조롭게 지금 진전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정보 수준이 높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이버 교육을 활성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1968년부터 72년까지 뉴욕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거기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89년에는 모교로부터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싶은 과목은 무엇이든지 가르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으셨는데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 잘 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학에서 가르치신다면 무슨 과목을 가르치시고 싶으신지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돼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교수는 자기 전공에 따라서 자기 디파트먼트에 속해가지고 학문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학문의 첨단을 지금 가고 있는 교수들의 경우에 여러 디파트먼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보트라고 하는 학문이 새로 나왔는데 이것이 기계도 관계가 있고 전자도 관계가 있고 금속도 관계가 있고 심리도 관계가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어느 디파트먼트에 속하지 않고 유니버시티에 속하도록 해서 자유로운 그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가 유니버시티 프로페서인데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명예로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큰 대학에는 서너 명씩 이렇게 그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그 스토니브룩에서도 3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2번째고 3번째도 한 분이 더 받았습니다. 그 학교 졸업생으로는 제가 이제 처음 지금 받았고요. 제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의 교수가 된 분은 그 대학의 총장이었었고 미국 3대 연구소의 하나라고 하는 그 브룩헤븐 내셔널 랩의 소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이번에 부시 대통령의 사이언스 어드바이서가 지금 돼서 백악관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개인적으로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은 명함을 쓸 때 자기 대학의 명칭을 쓰는 유일한 그 교수가 유니버시티 프로페서입니다. 예를 들면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명함에 컬럼비아 프로페서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몇 사람은 쓰는 거거든요. 그래 제 이제 미국 명함에는 스톤브룩 프로페서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시군요. 가르치고 싶은 과목은 많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미래 국가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의를 맡기 전에 우선 학교 내에서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모이는 그 세미나나 강연회 같은 것을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와 통신만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학제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라는 것이 학제 간의 융합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언론기관에 의해서 가장 성공한 장관의 사례로 꼽히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기를 대표하는 7인 중에 한 분으로 꼽히시기도 합니다. 자연히 이제 선생님의 그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요. 아마 본인이 말씀을 여쭤보면 좀 쑥스러웠을 테니까 21세기 사회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리더십 관을 좀 피력해 주시죠. 우선 그 직원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터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부하 직원들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장관보다는 국장이 내용을 더 많이 알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과장이 내용을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구체적인 그 사안으로 들어가면 국장의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국장한테 맡겨주고 국장이 해나가기 어려운 이제 몇 가지 일들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장관은 전체 흐름을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 각자가 자기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뛰도록 만드는 것이 그 부처가 발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리더십 강의 가면은 그런 설명을 합니다. 산업사회하고는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악보에 따라 가지고 개인끼리 열심히 연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시작하고 끊을 때,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을 지휘자가 이제 그 컨트롤하게 됩니다. 소위 앞으로의 그 리더는 막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윗사람 눈치 보는 것보다는 이 아랫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은 금방 그만둘 사람이고 아랫사람은 사실 오랫동안 남아서 자기한테 영향을 미칠 사람인데 흔히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위에보다는 역시 아래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이 부하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20세기에 우리나라 정보사회의 기틀을 마련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주역은 역시 지금의 젊은이들인데요.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21세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산업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다, 또 부전자원이 부족하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악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적자원이고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걸림돌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아주 낮고 국민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단일 언어를 쓰는 나라거든요. 어느 나라 갈 것 같으면 공용어를 4개씩 쓰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볼 것 같으면 종교 분쟁이 있어가지고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모든 종교들이 아주 그 화평스럽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사회에 대비해서 정보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또 이 정보 문화도 물론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 올라가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한다고 하면은 멀지 않아서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젊었을 때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큰 꿈을 한번 가져보도록 권하고 싶고 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이 선생님을 존경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학생 때도 보게 되면은 그 선생님 불평이나 하고 욕이나 하던 학생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자기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좋은 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너무 도덕적인 그 말씀 같습니다만은 선생님을 존경하라 하는 얘기를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산이지요.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그 지성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사회의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서 우리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 많은 목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신데요. 이제 그 발전기에 들어선 우리나라 정보화의 정착을 위해서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결실 거두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